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수도권을 강타했던 장마전선이 오늘은 충청권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밤 늦게 이 비구름대가 다시 올라와서 수도권에 비를 뿌릴 전망인데요. 서울은 지금 8월 초인데 이미 1년치 강수량이 거의 다 내렸다죠. 아직 실종자도 다 찾질 못했고 이재민도 많고 통제된 도로와 상점들 복구도 못했는데 또 비가 온다니 걱정입니다. 먼저 오늘 피해가 컸던 충청 지역부터 가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대전에 나가 있는 거죠? 꽤 비가 오는 것 같네요. 네, 야속하게도 비가 계속 옵니다. 오늘 하루 충청권에 가장 비가 많이 온 곳은 바로 이곳 대전입니다. 이 오전 한때 시간당 60mm의 정말 장대비가 쏟아졌는데요. 지금도 빗방울이 여전히 굵습니다. 취재진이 나와 있는 이곳은 대전을 관통하는 하천입니다. 뒤에 물을 잠깐 보면요. 평소에는 맑은 물인데 지금은 완전 흙탕물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 바로 아래까지 차올라서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물 높이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충남 공주시 교동의 한 상가 건물 천장에서 쉴 새 없이 물이 쏟아집니다. 이 바닥은 비에 잠겼고 소방관들이 양수기로 물을 밖으로 퍼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공장은 거의 사람 키 높이만큼 빗물에 잠겼습니다. 청주 도심을 흐르는 무심천은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높아져 하상도로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충청권에는 모레까지 비가 250mm 더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2년 전 폭우로 사망자가 나왔던 아파트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겁나서 식구는 나오지도 못하고 제가 그냥 감시 차원에서 나와서 그냥 있어요. 이렇게. 오늘 하루 비가 주춤했던 서울과 수도권에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 다시 비가 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는 80mm, 충청과 경북 북부, 전북 등에는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올 전망입니다. 최근엔 비가 워낙 국지적으로 단시간에 쏟아지다 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많은 비가 와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주말에는 날씨가 잠시 개지만 다음 주 초 다시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며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집중호우로 고립된 남한산성 인근 마을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도로도 끊기고 전기, 가스, 통신마저 목통이 된 그 마을 안으로 저희 백승우 기자가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요. 처참한 현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기 광주시 건봉리에 위치한 길목 입구입니다. 이틀간의 폭우로 연신 토사와 나무들이 쏟아져 내리면서 이 도로는 완전히 차단된 상황입니다. 이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도 지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바로 옆으로 보시면 이 펜스가 완전히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뒤에서는 연신 포크레인이 작업 중인데 오늘 내로 정비를 완료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마을 입구는 완전히 뻘처럼 변해 사람 무릎 높이까지 빠집니다. 제가 여기도 한 32년 살았는데 이런 모습은 처음이에요. 정말 나도 너무 황당하고. 1시간 넘게 걸어서 도착한 마을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집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전신주도 집 지붕으로 쓰러져 전기와 통신이 전부 먹통입니다. 와작작 하늘이 물어앉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 보니까는 대문 앞에 쌓여 있는 거야. 그 네 사람이 그냥 어쨌든 안 죽은 게 다행이다. 냉장고가 제일 급해요. 냉동실에 뭐 넣어놓은 거 다 퍼다 버려야 돼 지금. 3일차 되었어요 오늘. 전기가 제일 급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36시간 넘게 고립됐던 주민 150여 명은 현재 물만 고온물자로 겨우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반신불수를 맞으셔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상하수도는 지금 안 되는데요. 물은 바켓으로 해가지고 여기 시청에서 주신 물을 갖다가 쓰고. 경기도 용인 고기동에서도 하천이 가게를 덮치면서 토사물이 가게 출입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도저히 혼자 힘으로 안 돼 돈을 주고 사람도 불렀습니다. 언제 뭐 어제부터 열심히 치우고 있고 인력 사무실에 내 돈 들어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갖고 지금 치우고 있고.
마트에는 비에 젖어 팔지 못한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상품들이 싹 다 무너져 있고 그 아래 이만큼 진흙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발 넣었다간 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틀 동안 쏟아진 비는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집어삼켰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산사태로 토사가 쏟아져 마을 주민들이 고립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벌통을 살피러 간 노부부가 실종되기도 했는데요. 강원 피해 소식 강경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횡성의 한 야산입니다. 산 중턱에 있는 마을이 진흙밭으로 변했습니다. 윗마을로 가는 진입로는 토사로 뒤덮이고 망가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쉴 새 없이 흙탕물만 내려올 뿐입니다. 왕창 하면서 그걸 잠에 깼어요. 조금 있어 전기가 나가더라고요. 아침에 봤는데 이런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탈출해야 되겠다. 이 마을이 산사태로 순식간에 쑥대밭이 된 건 오늘 새벽 3시 30분쯤. 마을 진입도로가 순식간에 끊기면서 주민들은 구조의 발길이 닿기까지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산사태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차량은 진흙 속에 파묻혔는데요. 마을 도로도 제 무릎까지 토사가 쌓여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중장비까지 투입해 진입로 뚫기에 나섰지만 워낙 쓸려 내려온 토사와 잔해물이 많아 제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고립된 주민 7명은 산사태 발생한 지 8시간 반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박과작물을 이루는 귀농 예정인은 마냥 허탈하기만 합니다. 내년이면 완전히 내려오고 싶어가지고 그 준비를 한 6, 7년 전서부터 한 거예요. 계속 한순간에 다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지금 목 놓아서 울고 싶은 심정이에요. 3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횡성에선 앞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한 채와 창고 한 동을 덮치면서 매몰된 70대 남성이 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농경지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원주에선 벌통을 살피러 간 노부부가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이틀째 수색 중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부부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은 불원면 성강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지역엔 최대 15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되면서 주민들은 앞으로 더 걱정입니다. 지반이 약했는데 비가 더 내리면은 또다시 2차 축대가 무너지고 사태가 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되는 상황이죠.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도로 위에 있는 맨홀이 폭우 때 얼마나 위험한지 새삼 알게 됐는데요. 배수관이 역류해서 이렇게 뚜껑이 열려버리면 확 빠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맨홀에 빠져 실종된 남매 수색이 종일 이루어졌는데 조금 전 남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맨홀 뚜껑이 열려 있고 장비를 착용한 잠수부들이 들어갑니다. 그젯밤 인근 맨홀에 빠져 실종된 남매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수색 작업 이틀 만인 오늘 오후 3시쯤 실종 지점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 40대 남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물이 좀 많이 차 있어가지고 로봇으로 수색을 하였고 저희가 이제 투입이 돼서 충분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수색을 해서 구조 대상자를 발견한 상황입니다. 남매가 맨홀에 빠지는 장면은 근처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에 포착됐습니다. 차량 주인은 영상에서도 맨홀 뚜껑이 열린 게 보이지 않았다며 한 명이 먼저 빠지고 나머지 한 명도 순식간에 쑥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제 서초구에서만 두 남매를 포함해 5명이 실종됐는데 이 중 4명이 실종된 것은 반경 370m 안에 모여 있습니다. 남매를 제외한 실종자들은 건물 지하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물이 무릎도 채 안 차서 무릎 정도밖에 안 찼는데 가다가 쑥 빠졌다. 이렇게 맨홀이 안 보여 흙탕물에 빠진다는 거 아이고 어처구니. 폭우로 맨홀 뚜껑이 배수관 내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열린 겁니다. 200kg 드는 거하고 힘이 맞먹어요. 못 견디죠. 그러니까 뚜껑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침수된 길에선 우산이나 막대기로 발 앞을 짚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소방특수구조대는 나머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사상 최악의 폭우는 서울의 가장 약한 곳부터 핥혔습니다. 영세한 시장 상인 판넬로 지은 집에 살던 구룡마을 주민들.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이재민들과 피해 상인들을 전민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울 이수역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 장사하는 모습은 볼 수 없고 빨래와 청소, 배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각종 집기류가 쓰레기와 뒤섞여 시장 한복판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이 가득 차 있는 곳도 있습니다. 폐업해야 돼요. 또 돈 들여서 또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식자재 재고를 늘려놨는데 폭우는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물건이 지금 계속 오르잖아요. 그래서 막 다 저장해 놓은 거예요. 30년 넘게 장사해갖고 여기다 저축을 했는데 여기 저축이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순식간에 30분 만에 차버렸어요. 이게 다 작살 나면 우리 인생이 끝나온 것 같아요, 지금. 서울 강남 일대에서는 장사를 못하는 식당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허리까지 잠기니까 얘 포스가 인터넷이 먹통이 된 거죠. 일단은 먹고 돈을 내야 되는데 죽지 않으려면 탈출해야 되니까. 서울의 부촌으로 꼽히는 도곡동 건너편 중학교에는 대피소가 차려졌습니다. 100여 명의 이재민이 머물고 있는데 탈출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던 게 여기 차버려. 그러니까 한나는 이렇게 장롱 붙잡고 나 살려달라고 저 사람한테 사방대 물이 쳐서 철렁철렁. 물이 급작스리고 그래서 팍 넘어오면서 나도 쓸려가서 죽을 뻔했어요. 얼른 나한테 피라고. 수도권에서만 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 정부가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상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이번 폭우로 서울시 치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간당 85mm 강수량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서 이번처럼 100mm가 넘는 폭우엔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같은 저지대라도 서울 강남과 양천 지역은 피해 상황이 달랐습니다. 두 지역을 갈랐던 요인, 장하얀 기자의 취재 보시고 아는 기자와 이번 피해의 책임 소재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배수관이 역류해 빗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고 침수된 도로엔 시민들이 두고 대피한 차량의 지붕만 보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강남역 일대는 올해도 물바다가 됐습니다. 반면 같은 저지대인 양천구는 강수량이 120mm 정도 적었던 것을 감안해도 비 피해가 적었습니다. 2년 전 완공된 빗물 터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 봤습니다. 40m 아래 빗물을 저장해뒀다가 펌프로 끌어올려 배출하는 터널 입구가 보입니다. 지하 터널 자체의 지름은 10m로 최대 7.1m인 강남에 비해 크고 빗물 저장 규모도 32만 톤으로 최대 1.5만 톤을 초과하면 자연 방류되는 강남과 대조됩니다. 강서와 양천 저지대 전반에 설치된 배수 터널로 빗물이 들어오면 지하 탱크에 일시 저장된 뒤 상황이 나아지면 유수지로 다시 빼내는 방식인데 모든 배수 터널이 한 곳에서 만나 곧바로 하천으로 흐르게 만들어진 강남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동안 발생했던 침수, 도로 침수라든지 지하주택 침수는 지금 비로 인한 것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지난 2011년 서울시는 강남역 일대를 비롯한 상습 침수 지역 7곳에 빗물 터널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전문가 및 주민 논의 과정에서 결국 신월에만 설치됐습니다. 대신 강남역 일대는 반포천으로 흐르는 빗물을 분산하는 지하 배수시설 공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강남도 대안을 찾았는 금액적으로 조금 저렴하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다 보니까 유역변을 터널하고. 하지만 내후년 완공을 목표로 큰 터널만 완성한 상태라 이번 폭우에는 도움이 안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습 침수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물이 땅에 흡수되는 면적을 넓히는 것이 급선무라 말합니다. 콘크리트로 버림을 치고 보도블록을 설치하니까 보도블록 밑으로 물이 흡수가 안 되잖아요. 네. 가로수 같은 것도 많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물을 많이 머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서울시는 뒤늦게 상습 침수 지역 6곳의 빗물 터널 건설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일부 정현우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팩트맨 정 기자를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번 폭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건지 그렇다면 누구 책임인지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리포트 서울 양천 사례를 보면 강남 피해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이번 침수 피해가 심각했던 지역들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역 일대 완전히 물에 잠겼고요. 사당역 일대도 아수라장이 됐고 도림천은 넘쳐서 주변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 세 곳의 이제 공통점이 상습 침수 구역이라는 건데 상습이라는 건 막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서울시가 2015년 내놓은 종합대책에 이 세 곳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도심에서 강으로 빗물을 빼주는 이 빗물 터널과 그리고 지하에 빗물을 모아놓는 저류조입니다. 두 개 중에 이제 첫 번째 거 살펴보죠. 빗물 터널부터요. 이거는 다 지어진 겁니까 지금? 강남역 주변에만 규모가 작은 터널이 한 개 지어졌습니다. 직선거리로 2.5km 떨어진 예술의 전당 인근에 지난 6월 완공이 됐는데요. 이곳에 내린 빗물은 이 도로의 맨홀을 따라서 도로 밑에 매설이 돼 있는 하수관으로 흘러 들어가고요. 다시 하수관에서 지하 40m 깊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길이 3.6km의 터널을 따라 흘러서요. 한강으로 이어지는 반포천 중류로 보내집니다. 예술의 전당 주변이 강남역보다 지대가 한 40m 정도가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역으로 흐르는 빗물을 터널로 돌리면 침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문제는 처리 용량인데요. 시간당 95mm까지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시간당 100mm가 넘게 내리면서 이 도움이 되지 않은 겁니다. 서울시 대책에는 사당역 주변의 빗물 터널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게 아직 사업자도 정해지지가 않았고요. 도림천 주변의 빗물터널 사업은 2016년 정부 주관으로 바뀌었는데 역시 진척이 없었습니다. 사당역과 도림천은 뭐 진척이 없는 거네요. 자, 두 번째 저류조라는 건 이제 빗물을 모아주는 시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세 곳 모두 저류조를 짓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완성이 된 곳이 없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저류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 인근의 아파트와 음료 공장이 재건축이 되면 함께 짓기로 했는데 이 주변 지역에 7년 동안 재건축 계획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사당역 쪽의 저류조는 원래 2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주민 반대 때문에 무산이 됐고요. 도림천 저류조의 완공 시점은 원래 2018년 말이었지만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계획대로 잘 된 게 없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게 전임 박원순 시장 탓이냐, 현임 오세훈 시장 탓이냐 공방이 뜨겁던데요. 네, 오늘도 수해 책임을 놓고 여야가 굉장히 공방을 벌여왔는데 먼저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 시장이 2011년 5조 원을 들여 대규모 빗물터널 7개를 짓자고 한 것을 박원순 전 시장이 양천구에 1개만 짓고 나머지는 규모를 줄이거나 없앤 걸 문제 삼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오 시장이 하수관리 예산을 줄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요, 누구 탓이 더 큰 건가요? 네, 이번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폭우에는 터널 말고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그런 점에서 박 전 시장의 판단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오 시장도 하수관리 예산을 줄인 책임이 없는 건 아닌데요. 서울시가 지난 연말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전년보다 10% 이상인 649억 원을 줄인 데다가 시의회에서 이게 다시 248억 원이 더 깎이면서 삭감폭이 커졌습니다. 자,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정 기자도 강남구 빗물 터널이 시간당 이제 95mm까지 대응이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더 많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기준을 다시 세워서 뭔가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오세훈 시장도 오늘 서울 전역을 시간당 100mm까지 또 강남 지역은 110mm까지 내려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처리 용량의 목표를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산된 터널 6개도 다시 짓기로 했는데요. 과거처럼 과잉 대응 아니냐는 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논란을 어떻게 넘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안전 대비는 모자란 것보단 좀 넘치는 게 낫죠. 네, 아는 기자 정현우 기자였습니다. 그젯밤 서울을 덮친 폭우는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저지대 주민에게 대피하라는 사전 안내도 없었고 구조대 출동도 늦어지면서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가족 3명이 숨진 반지하 주택에 물이 차고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제 오후 8시 59분. 집 안팎으로 물이 차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그때까지도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경고 사이렌은커녕 재난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피 방송 없었지요 그날? 우리 없었어요. 그냥 당연히 집에들 다 있었지. 대피고 뭐고 물이 이렇게 들어와도. 재난 안전 문자가 발송된 건 9시 21분. 경찰 소방에 구조 요청을 한 지 22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게다가 구조 장비를 갖춘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건 신고한 지 2시간 46분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관악소방서가 차로 5분 거리에 있었지만 구조 인력이 없어서 10km 떨어진 양천소방서와 구로소방서가 출동해야 했습니다. 그나마도 구로소방서 구급차에는 구조 장비가 없었고 양천소방서 구급차는 출동 중 침수로 고립됐습니다. 결국 특수구조대가 도착한 건 일가족이 숨진 뒤였습니다.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은 부분이 결국은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는가. 직장 동료는 반지하 주택에 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반지하의 비극은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없애나가겠다는 긴급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주거 용도로 허가를 낼 수 없게 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빌라 반지하에 사는 70대 강평자 씨는 폭우로 갑자기 물이 들어차 신발도 안 신고 빠져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철버거니 그냥 막 물이 꽉 찬 거예요, 입구까지. 그래서 그냥 입은 채로 그냥 저기다가 맨발로 막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도 막 그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이상해 마음이. 지하나 반지하에 사는 가구 수는 2020년 기준 32만 7천여 가구. 이 가운데 20만 가구가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지하 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침수 취약지이자 열악한 주거 형태인 반지하 지하주택을 없애 나가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 중으로 건축 허가 시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허가 원칙을 각 자치구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허가된 반지하 주택도 일몰제를 추진해 10년에서 20년 유예 기간을 두고 점차 없애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 집주인이 해당 공간을 창고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면 리모델링을 지원해주고 용적률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가장 번화한 서울 강남의 거리부터 반지하 주택까지 순식간에 휩쓸고 지나간 이번 폭우에 대해 외신도 주목했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와 피해는 전 세계에 타전됐습니다. Damaged and abandoned cars are littering the streets of Seoul, where hundreds have been forced to flee the floodwaters. 오늘도 한반도 기상을 집중 분석하며 피해 소식을 이어갔습니다. 141mm, a record for rainfall amount in Seoul in just 1 hour.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숨진 일가족 3명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할 땐 2020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 장면이 소개됐습니다. BBC는 침수 피해에 취약한 주거 형태인 반지하를 한국어 발음으로 알파벳으로 표현했고 영화 속 주인공들이 물을 퍼내는 모습도 언급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일가족 사망 소식을 전하며 반지하 거주민 중에 빈곤층이 많다는 과거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서울 강남 지역도 다시 외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AFP는 10년 전 K-팝 히트곡 강남 스타일에 등장하는 서울 남부의 호화스럽고 부유한 지역이 경제 중심지로 발달했지만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며 아이러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강수량을 기록한 서울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폭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이번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 차량만 7,700대에 이릅니다. 고가의 외제 차량도 상당히 많아서 손해액이 1,000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도 나옵니다.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를 채운 빗물에 주인을 잃고 갇힌 차들.
급류에 휩쓸려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갑니다. 날이 밝고 물이 빠진 현장엔 뒤집히고 부서진 고가의 외제차들이 보입니다. 독일 스포츠카인 포르쉐가 도로 중앙 화단에 놓여 있는가 하면 BMW 차량의 뒷바퀴는 자전거 거치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까지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7,700대에 이르고 이 가운데 외제차는 2,500여 대나 됩니다. 추정되는 손해액만 1,000억 원에 이르는 상황. 신고 차량에는 5억 원이 넘는 페라리를 비롯해 1억 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침수 차량은 대부분 수리가 불가능해 전손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손해율이 안정돼 하반기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번 피해로 오히려 인상될 우려가 생긴 겁니다. 피해 차주와 보험사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손해율 상승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정비수가 인상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이 많아서 연말까지 손해율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침수 차량을 위해 자차 보험 신속 지급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연속 폭우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민 안전에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진다며 폭우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취임 후 첫 사과도 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폭우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안전 영화도 먼저 하고 주민들이 이 아파트 좀 쓸 수 있는 건지 상황도가 동작거나 같이 점검을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건지 한번 그것도 확인하고. 폭우로 옹벽이 무너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안전 점검을 강조한 겁니다. 앞서 주재한 점검회의와 대책회의에서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도 했습니다. 집중호우로 고립돼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도심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심도 빗물 터널 도입을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 침수조, 배수조와 또 물을 잡아주는 이런 지하 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좀 광범위하게 논의를 해서 대심도 빗물 터널은 폭우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크고 깊은 터널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백지화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 홍수 예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라는 말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수해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빌라 반지하에 살다가 폭우로 목숨을 잃은 가족의 어머니에게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해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익은 경찰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출범 100일도 안 됐는데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된 벌써 11번째 인사입니다. 대통령의 독선 탓일까요? 야당의 발목 잡기 탓일까요?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익은 신임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된 11번째 인사입니다.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경찰청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오래 비워두기 어렵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 청장은 취임식 없이 침수 피해를 입은 서울 강남 일대의 경찰서와 지구대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반발을 수습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공석인 장 차관급 인선을 이달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4곳이 공석입니다. 오는 16일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과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등이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됩니다.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후임에는 관료 경험이 있는 대학 총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달 내로 모든 인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CLA 뉴스 최순입니다. 국민의힘 전현직 대표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번 주 안에 비대위원들 인선 작업을 끝내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그 비대위 효력을 멈춰달라고 오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추천도 들어오고 있고 이래서 오늘 내일 그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또 비대위원 그다음에 우리 비서실 보좌역 이런 인선에 오늘 주력할 생각입니다. 이르면 오는 금요일 늦어도 주말 안에 인선을 마무리해 다음 주 비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비대위는 당연직 3명에 원내외 인사 6명을 더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2-3명은 외부에서 영입하고 나머지는 원내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꾸릴 예정인데 개파 시비에서 자유로운 인사로 구성할 방침입니다. 비대위원 후보로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정무팀장을 지낸 초선 정의용 의원과 김행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 등이 거론됩니다. 주 위원장은 짧은 관리형 비대위에 선을 그으며 정기국회가 끝난 내년 초쯤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빠르게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대위를 할 거 뭐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가 하면 되지. 하지만 당내에서는 9월 말 또는 11월 초중순쯤 새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오전 법원에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자접수했고 13일에는 관련 기자회견도 열 예정입니다. 가처분 신청 첫 신문기일은 17일로 정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경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혜경 씨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런 소환 통보는 경찰을 통해서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례적으로 이재명 의원이 통보를 받았다고 먼저 공개하고 해명까지 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어젯밤 이재명 의원의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의원 측은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지난해 8월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면서도 3명의 식사비 7만 8천 원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인카드 의혹을 제보했던 A씨를 식당에서 본 적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간 자신과 주변인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 내용이 알려지는 데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번만큼은 선제 해명에 나선 겁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하고 법인카드를 쓴 금액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찰이 굉장히 부산을 떨고 있다 이런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지난해 8월 2일 김 씨가 서울 광화문 중식당에서 민주당 의원 부인 등과 모임을 갖는 동안 제보자 A씨는 다른 테이블에서 운전기사 김 씨의 수행 책임자와 함께 식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가 먹은 것까지 다 합쳐서 12만 원 미만인 거라 그랬지? 올라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금액만 나오냐? 그러면 그 계산을 합쳐서 하면 되지. 사실상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의 지시로 함께 있던 민주당 인사들의 밥값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계산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이 김 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면서 직접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 씨 측은 경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원 80조 개정 논란에 더욱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당원 80조, 이 기소가 되면 당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한 조항 관련해서요. 자충수, 내로남불이라는 박용진 의원 공격에 이재명 의원은 마녀 사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찰 소환을 앞두고 이 의원과 박용진 의원 간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소가 되더라도 당 직무를 계속 볼 수 있게 하자는 당원 80조 개정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지금 논의하는 건 반대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 조항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를 저지른 경우 제가 돈 받은 일이 있다고 합니까? 아무 해당이 없잖아요. 개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방해는 하지 마시고. 네.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수사를 두고도 두 사람은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고 국기문란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싸우려면 그런 근거와 자료를 주시면 같이 싸우겠다. 마녀가 아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마녀인 증거를 본인이 내셔야지요. 마녀라고는 그 수사기관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으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아닌 증거를 내라면서요.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의 토론회 설전에 강훈식 의원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열한야락 정치부 정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보이는데요. 이게 아닌가? 무슨 소식일까요? 네, 어제 대통령실에서 국정 홍보용으로 카드 뉴스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사용된 사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대통령이 폭우 피해 현장을 방문한 모습인데 참 반지하 방을 빠져나오지 못해서 일가족 3명이 숨진 그 안타까운 현장이었죠. 네, 야당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가족이 참사를 당한 수해 현장을 지켜보는 사진을 정책 홍보용 카드 뉴스로 활용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사과하고 해당 게시물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말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을 좀 해야 할 텐데 네. 마포구청장 사진도 논란이 됐어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강수 구청장이 집중호우가 쏟아진 그젯밤 SNS에 전과 찌개를 먹는 먹방 사진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았는데요.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결국 사과했습니다. 대통령과 여권을 세게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도 좀 난감한 상황이 처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호우 피해가 컸던 서울 강남 구룡마을을 찾았는데요. 이렇게 진땀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아이고, 민주당 얘기만 해도 아주 골이 아프고 민주당이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만들었잖아요. 서울시랑 같이 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오성 시장도 아마 지난 선거 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 테고 하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전 대전 물난리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TV 화면 앞에서 활짝 웃는 사진을 소환했는데요. 너희도 잘한 것 없다 반격했습니다. 어떻게 빨리 수습할지 좀 머리를 맞대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네.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퀴즈로 분류됐던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제 용산에서 일을 한다고요? 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합류한다고 직접 알렸는데요. 쓴소리를 했던 본인을 포용해준 대통령의 변화 의지를 믿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변인인데 대통령을 이제 비판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대통령 옹호로 좀 바뀌었거든요. 이게 바뀌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거와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도 비판을 했었고요. 부실 인사 논란 때도 대통령이 전 정권과 비교하자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거라고 비판했었죠. 그런데 최근 SNS에는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당연하다고 썼고 또 언론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이 약해진 지금은 오히려 감싸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MZ세대 이슈를 잘 이해하고 있는 박 대변인이 그들의 생각을 대통령실에 잘 반영해 줄 것 같아서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대변인의 용산행이 더 주목을 받는 건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기획한 토론 배틀을 통해서 뽑힌 대변인이다 보니까 이준석 퀴즈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박 대변인 SNS에는 배신자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이제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요. 자, 이 대표도 뭐라고 했어요? 네, 자신은 충성을 요구한 적도 없으니 배신은 아니라면서 젊음이란 자유의 몸이 아니면 행복할 수가 없는데 잘 헤쳐나가길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저 마지막 줄이요. 좀 어색하게 읽은 저 마지막 줄이 오타가 아니라 일부러 저렇게 쓴 거라면서요.
네, 온라인에서 유행했던 일종의 밈인데요. 말 그대로 박 대변인을 응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불편한 심기가 담긴 것 같기도 하고 메시지가 참 아리송합니다. 박 대변인은 뭐 한 번도 사람에 충성한 적이 없으니 배신도 없다 뭐 이렇게 썼더군요.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정부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대출 대상인 6억 원 이하 주택이 서울엔 거의 없어서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낮추고 연말까지 동결합니다. 한국은행의 빅스텝 이후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보금자리론 금리마저 5%에 육박하자 내린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는 오는 17일부터 연 4.6%에서 4.85%보다 낮아진 4.25%에서 4.55% 금리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고 최대 3자녀까지는 1억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주택 가격은 정책금융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시세 6억 원 이하의 문제는 대상 주택 가격이 시세 6억 원 이하란 점입니다. 보금자리론을 2년 전쯤에 알아봤었는데 서울 쪽으로 매수를 하려면 당연히 6억 이상인 곳이 대부분이어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2009년 시세 9억 원 주택까지 가능했던 보금자리론 상한이 6억 원으로 바뀐 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그 뒤부터 서울의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61.7%에서 지난달 7.6%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수도권 중위 주택 가격이 한 6.5억 원이고 서울의 주택 가격이 한 9억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그대로라면 금리 인하도 무용지물이 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만큼 대출 금액도 또 올라야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물건별로 달리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15일부터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7%에서 4%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도 선보이는데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운 온라인 명품 플랫폼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반품 가능 기간은 짧고 하자 있는 물건의 환불도 어려워서 소비자 불만이 큽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명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급성장한 온라인 명품 플랫폼. 하지만 소비자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 171건이던 소비자 불만은 매년 2배 가까이 뛰어 지난해에만 655건이 접수됐습니다. 지난 3월 한 명품 플랫폼에서 50만 원짜리 점프슈트를 주문한 최모 씨. 2주 만에 받은 상품은 엉망이었습니다. 옷이 심하게 뒤틀려 있고 물빨래를 이미 해서 부풀도 엄청 일어 있고. 하지만 교환도, 환불도 거부당했습니다. 이게 현지에서는 문제가 없이 보냈기 때문에 자기네가 해줄 수가 없다는 걸 뭐를 해줄 수 있는 게 좋아하는 김혜라는 그런 탑 배우가 또 선전을 하니까 믿고 구매를 했는데 이제 65만 원 넘는 신발을 구입한 20대 남성은 사이즈가 맞지 않는데도 환불을 못 받았습니다. 구매 페이지에 작은 버튼을 누르면 환불 안 되는 요건이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느낌표를 클릭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고객 입장에서 모르는데 어떤 페이지에는 된다 써있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어이없고 좀 화나죠.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자는 환불을 방해하면 안 되며 소비자가 물건을 받은 후 환불 접수까지 최소 7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요 업체 4곳 모두 짧게는 24시간 안에 접수하거나 길게는 7일 안에 제품이 회수지에 도착해야만 반품이 가능하다고 약관에 명시한 상황. 한국소비자원은 법적 기준을 어긴 업체 4곳에 소비자의 반품 권한을 보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어제 중국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시작은 화기애애했지만 중국의 압박 강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중국은 기존 사드 산불에 대만 문제 등 추가로 2가지를 더한 요구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2시간 반으로 예정됐던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은 2배를 훌쩍 넘어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박 장관은 사드 산불에 대해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이고 한중간 합의가 아님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사드 산불에 더해 한국 정부가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대외적으로 약속했었다며 일한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대만 문제와 반도체 공급망 등을 포함해 5가지 요구사항을 공개하며 응당해야 할 것을 견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应当坚持开放共赢，维护产供链的稳定畅通。应当坚持平等尊重，互不干涉。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대중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국익과 원칙에 따라 화의부동의 정신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이전 정권이 언급했던 구동존이와 달리 서로가 다르다는 점을 부각한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미중 갈등 속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미국도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충돌이 거셉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별장을 압수수색해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깜깜한 밤 수사당국 차량이 불빛을 번쩍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별장인 마로라고 리조트를 전격 압수수색한 겁니다. 당시 트럼프는 뉴욕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당국은 어떤 혐의인지 밝히고 있진 않지만 그동안 트럼프가 백악관 기밀 문서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아온 만큼 이와 관련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재직기간 작성한 모든 공문서는 임기 뒤 국립문서보관소에 넘겨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 초 미 국립문서보관소는 트럼프 별장에서 서류 박스 10여 개를 회수했고 여기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포함해 오바마 전 대통령의 편지 등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국립문서보관소는 법무부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거주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중간선거를 3개월 앞두고 공화당은 강력 반발합니다. We now find that justice in America is not equal. Why wouldn't they just ask the president if they have something there that they want? 트럼프는 FBI가 자신의 금고까지 열었다면서 2024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를 바라는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의 공격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일각에선 극히 이례적인 이번 압수수색이 오히려 트럼프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그린란드에 얼어붙은 땅이 녹는 것을 기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히토류 채굴 사업에 거액을 투자한 억만장자들입니다. 곽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서진 빙하들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 지표가 드러난 땅에서 탐사 작업이 한창이고 굴착도 이어집니다. 지구온난화 속에 빙하가 서서히 사라지자 광물 탐사 기업들이 뛰어들었습니다. We're looking for a deposit that will be the first or second, largest, most significant nickel cobalt deposit in the world. 한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지만 만년설에 묻혀 외면당했던 그린란드에는 6억 톤 넘는 히토류가 묻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경 3천조 원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전기차와 반도체까지 첨단 전자제품 제조에 꼭 필요한 히토류는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립니다. 이 양으로 전기차 수십억 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외신은 제프 베이조스와 마이클 블룸버그, 빌 게이츠 등 억만장자들이 이 같은 광물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지질, 지구 물리학자 등 30명을 투입해 지하 암석층 조사를 진행 중인 업체도 있습니다. You can see that you are dealing with longer open water windows from sea ice. We have longer periods where we are able to transport ores, metals from Greenland to the global market. 빙하가 빨리 녹을수록 탐사 사업은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억만장자들은 히토류 개발 사업에 실제 투자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외신이 전했지만 막후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별 해는 밤과 서시로 유명한 저항시인 윤동주는 일제강점기에 사망하고 직계 후손도 없어서 우리나라에 호적이 없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본 적이 생겼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일제강점기 시절 나라를 빼앗긴 슬픔을 시로 표현하며 일제에 저항했던 시인 윤동주. 광복을 반년 앞두고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향년 29세의 나이에 숨을 거뒀습니다. 조선인은 1948년 국적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지만 공적인 서류가 없어 무호적 상태였습니다. 그런 시인에게 오늘 77년 만에 공식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가 생겼습니다. 이젠 독립기념관 주소인 충남 천안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이 그의 본적입니다. 고종 사촌형인 송몽규 지사와 봉오동 전투의 홍범도 장군 등 광복전 숨진 독립유공자 156명이 대상자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을 독립기념관 주소에 창설하시어 문서로 확실하게 매듭지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 등 독립투사들의 사진이 걸린 독립기념관 결의의 집입니다. 이들의 사진 옆에는 이렇게 독립기념관로 1이라는 주소를 붙여 이들에게 본적을 부여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중국 국적 또는 조선족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중국인들의 역사 왜곡에 대응한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리던 조국과 우리 국민들의 품 안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보훈처는 서울 수유리에 있는 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된 광복군 선열 17명의 유해도 77년 만에 대전 현충원으로 이장하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수집품 중에는 국민화가 이중섭의 작품이 많습니다. 한자리에서 무려 90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담뱃갑 속 은박지에 빼곡하게 그려진 아이들. 6.25 전쟁 중 두 아들과 부인을 일본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그리움이 작품마다 사무쳐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담배 포장지를 캔버스로 삼아야 했지만 은지화는 이제 이중섭 작품 세계에서 독보적인 분야가 됐습니다. 똑 닮은 두 작품. 오른쪽엔 큰아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두 아들에게 편지를 붙이면서 그림을 놓고 싸울까 싶어 따로 그려준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등장하는 물고기와 개는 피난 시절 가족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제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일본인 아내에 대한 애정도 각별했습니다. 아내에게 보낸 그림 편지에는 애틋함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1953년에 잠시 가족을 만난 거 이외에는 56년 사망할 때까지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섭에 대한 이건희 회장의 관심은 각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미술품 1,488점 중 이중섭 작품이 104점이나 됐습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 중인 대표작 황소도 이후 상황에 따라 이번 전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서울은 잠시 비가 그쳤지만 충청과 경북 북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지역과 경기 남부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텐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충청 남부와 전북 북부에는 25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충청과 경북, 전북에도 80에서 200mm가 예상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에도 20에서 8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 누그러질 텐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23도, 강릉은 2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7도, 부산은 31도, 제주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반에 중부를 중심으로 다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직 의원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도 꼬박꼬박 세비를 챙겼죠. 민심 역주행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고치겠다 말뿐입니다. 역시 민심 역주행이죠. 특권을 버리고 스스로 엄격해지라는 게 국민들 뜻인데 민주당은 거꾸로 가겠다고 합니다.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직을 못하도록 7년 전 스스로 만든 혁신안을 뒤집겠다고요. 특정인 이 방탄용인이 아니냐를 떠나서 모든 정치인이 악용할 수 있는 명백한 역주행입니다. 오늘은 물음표를 찍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